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말 휴일 일요일에 지금 그 공휴일이 많이 겹쳐서 쉬는 날이 좀 부족하다, 적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르면은 지금 8월 광복절 때부터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된 내용을 정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언제 쉬게 되는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요즘은 휴대전화로 날짜 보시지만 예전에 직장인들이 다이어리 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공휴일이 언제인가, 연휴가 언제인가 그렇죠. 이런 거 체크를 많이 맞아요. 했을 겁니다. 올해를 딱 보니까 숨이 탁 막힌다. 광복절 일요일, 개천절도 일요일, 네. 한글날 토요일, 예. 크리스마스 토요일. 저도 사실 이거 유심히 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설, 어린이날이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보통 그 다음 월요일을 소위 빨간 날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광복절, 개천절 이런 건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법이. 그래서 네. 여당에서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처리가 된다면 빨리 시행될 예정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장 뭐 광복절이라든가 그렇죠. 개천절 같은 경우에는 겹치니까 못 쉬는 것 같지만 뭐 이제까지 적용된 사례를 확대한다면 월요일 날 쉰다거나 그렇죠. 혹은 금요일 날 쉰다거나 이런 안이 국회를 통해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가 고용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건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라고 합니다. 네. 노동시간이 너무 기니까 휴식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요.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에 경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소비 지출도 2조 1천억 원이 늘어나고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3만 6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휴식권이라든가 내수 진작 이런 것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찬반하는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까를 실제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해요. 예, 예.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티브리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서 최근 11일부터 이틀간 18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10명 중에 7명이 찬성이었습니다. 72.5%로 굉장히 네. 높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수치가 물론 중요한데 이걸 직업별로 봤더니 직업별로 찬반 여론이 조금 엇갈리더라는 거죠. 예. 자, 생산 기술 서비스직, 사무관리직, 학생에서는 찬성률이 제가 보니까 거의 80%를 육박하거나 넘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찬성. 그런데 자영업자는 찬성이 49.8%밖에 안 됩니다. 49.8%. 매우 낮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찬성하는 거고 전업주부에서는 63.3%로 찬성이 더 많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직군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을 밑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전체 찬성 여론이 높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국회 행안위를 중심으로 이것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물론 뭐 더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재계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런 반발 여론도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공무원과 뭐 대기업 직원들한테만 좋은 일인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야마다 조금 반응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변호사께 좀 먼저 여쭤보죠. 그러니까 먼저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한테만 좋은 일 아니냐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나오는 거는 대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는 법이 없었냐? 법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만 대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대기업들도 보면은 노조가 세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점에서는 보죠.
따라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대기업만 그 대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보니까는 근로기준법에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뭐 300인 이상은 2020년부터 그다음에 30인 이상은 2021년부터 5인 이상은 2022년부터 이 대통령 영에 정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그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죠. 또 여기 혜택을 보는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빠지네요. 휴일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단 대체 공휴일 도입과 관한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볼 때 공휴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나라들은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네. 우리나라는 날짜로 해놓다 보니까는 빨간 날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쉴 수 있는 날은 더 적다는 문제가 그렇죠. 있고 많이 쉰다고 무조건은 좋은 건 좋으냐.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네.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경제 효과에 관해서는 KDI라든지 뭐 사설경제연구원에서 이미 내수 진작이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가 입증된 적은 있어요. 다만 제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이렇게 시행 시기를 다르게 유예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급수당량이라든지 뭐 유급수당이라든지 그 생산량. 기업들이 예,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전면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내수 진작이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는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산업 구조별로 종류별로 규모별로 차이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KDI라든지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없습니까? 전체적인 효과는 모르겠는데 산업 구조별 그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제가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뭐 안 나와 있는 건지. 안 나와 있는 건지는 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광복절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착륙을 할 것인지 전면 적용됐을 때 문제가 뭐였는지 그렇죠. 문제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뭐 복지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런 대체 휴일의 문제도 조금 더 들어가서 들여다 보면 불균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사안들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관련 법안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예.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수요일 날 쉬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특수성상 그러면은 수요일에 만약 공휴일이 겹치면 이 사람들은 대체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군별로 나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를 좀 같이 고쳐보자라는 법안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같이 해서 국회에서 만약 논의를 한다면 같이 논의를 좀 해라. 예, 그렇게 네. 된다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 휴식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논다 이렇게 하지만 휴식권의 개념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일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5월 첫째 주 월요일은 무슨 날 이렇게 해서 일요일하고 겹칠 수가 없게 해서 아예 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요일 지정 휴일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은 연방 공휴일 기준 10일 중 6일, 독일도 10일 중 4일, 호주는 10일 중 7일을 특정 요일을 지정해서 쉬고 월요일로 대부분 지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 일, 월 이렇게 기왕 쉬는 거 확실하게 해서 예를 들면 뭐 국내 관광을 하는 것을 유발한다던가 뭐 가족 간에 같이 할 시간을 한다던가라는 이제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봤더니 일본은 참 특이한 날이 있는데요.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이거를 이미 소위 말하는 해피 먼데이로 딱 정한 거죠. 월요일 날 무조건 언제 지정에 쉰다라고 해서 토, 일, 월 3일 연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아예 만들었다고 날짜가 하거든요. 아니라 요일로 되어 있고요. 해외는 주로. 겹치는 우려가 전혀 없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뭐 예를 들면 5월 첫째 주 월요일은 무조건 쉴 수 있겠구나. 내후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데 저는 뭐 이런 식의 방법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왜 무슨 날을 정할 때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일제가 아마 반대 여론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던 방식을 좀 확대하는 뭐 월요일이나 금요일 쉬는 날이 조금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올라와 있는 기존의 법안과 상정돼 있는 법안들을 같이 좀 놓고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같이 고민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해 주셨고 또 휴식권이라는 것 잘 일하기 위해서는 또 잘 쉬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더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또 더 하실 얘기들이 좀 더 있으신지. 제가 보니까 주부들이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하니까 예.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제가 아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렇게 연휴 토, 일, 월 소위 빨간 날이 있으면 겁이 난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해야 되죠. 네. 주부들의 휴식권은 별도로 규정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돌봄 문제라는 근본적인 구조를 물론 변화시켜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족들의 역할 분담이 같이 선행이 그렇죠. 되어야 주부들이 빨간 날이 올 때마다 한숨을 쉬는 현상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족 안에서 먼저 해결해 또 그 안에 밖에서도 좀 더 고민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근로계약 갱신을 지금 뭐 이틀 앞두고 가벼운 이모티콘을 곁들인 문자로 해고 통보받았던 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분들 기억하시는 그 보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이제 복직을 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부 복직이 가능해진 것인지 또 이 문제를 한번 저희가 근로계약 갱신이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지현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한테 보낸 문자가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네.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역업체를 바꿨던 것 같아요. 이제 바뀐 용역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일하는 경비원들 한 16명 정도한테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왜 갈매기 표시 같은 웃음 표시 있잖아요. 우리가 네. 문자나 카톡에 많이 하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시점은 계약 갱신 시점을 이틀 앞둔 때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예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뭐 해고 통지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로 통보를 했다는 거는 일단 문제가 되고요. 날짜도 너무 바튼 거 아닙니까? 날짜도 너무 예. 뭐 문제가 일단 아니 근데 날짜도 너무 받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그래 주세요. 이건 별다른 예. 문제지만 일단 도의상 이렇게 한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또 이모티콘이 되게 민감한 게 뭐냐면은 제가 어른한테 크크크 3개를 보내면은 좀 불쾌해하세요. 하지만 맞아요. 크크크크크 6개를 쓰면은 또 이걸 귀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이 맞아요. 이모티콘을 넣었다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경비원들이 억울하다고 구청에 진정을 해서 노원구청에서 나서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한 끝에 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그 문자를 받은 16명 중에 6명은 복직을 희망했기 때문에 복직을 하되 6월 내에 복귀를 시키고 근로 계약서 다시 쓸 때는 이제 1년 이상으로 하기로 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자 이런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는 네. 결국 복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복직을 하게 됐다. 네. 사실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그 안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재 과정 문자 해고 합의 내용 또 아까 문자를 보내는 날짜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통보 과정은 같이 한번 일자리의 안정성이라는 것 측면에서 한번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혜영 교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아마 이제 고용에 관련 법은 변호사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 과정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물론 경비원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많이 서로 도와준 거죠. 그래서 네. 입주민들이 고용 승계 관련한 서명 운동을 같이 이제 했는데 예. 3,400세대 중에 1,463명이 동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원구가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그렇죠. 이게 만약 아파트 경비원과 업체 간의 문제였다면 아마 구청에서 그거는 계약 문제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나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같이 이 문제를 우리 같이 좀 풀어달라. 구청에도 민원도 넣고 하면서 구청이 중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업체도 만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경비원도 참여해서 이런 과정이 된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건 좋은 현상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지금 아파트 경비원들이 왜 이렇게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예. 온라인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할까 봤더니 이분들이 갑 중에 갑인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갑 중에 갑인데 대부분 간접 고용인데요. 그러니까 파견, 용역, 도급 이런 형태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일단 불안정한 위치인 거고 그리고 단기 계약입니다. 1년 단위로 보통 하는 것은 1년 계약인 거죠. 1년 뒤에 계약을 해주면 일할 수 있는 거고. 연장하냐 안 하냐. 그렇죠. 그때마다 더 짧은 것도 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용역회사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약간 정직원 형태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한테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주민들이. 용역회사, 주민. 그렇죠. 그러니까 사방의 모든 사람이 나의 갑이고 나는 슈퍼 갑이 아닌 슈퍼 을이 되는 그런 고통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괴롭힘 방지라는 게 여러 가지가 법적 규정은 마련됐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괴롭힘 방지와 더불어서 고용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돼야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이게 안타까운 것이 최근에 아예 아파트 지을 때 경비원 쓰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되어 있거나 요즘에 그런 것들도 많죠. 예, 일부 아파트가 본래는 경비원이 있었는데 재건축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네. 도입하다 보니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는 사실 보다 큰 사회적 노동시장의 문제로도 접근이 필요하겠죠. 네. 자, 어떻게 이게 아까 법적으로 조금 더 따져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전지현 변호사께서. 네,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까는 해고 부당 해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이 기사를 저는 보고 이게 진짜 법적으로 부당 해고인지 저는 사실관계가 다 안 나와 있어서 판단을 못했거든요. 네. 물론 이 용역업체에서 그 윤리상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문자로 보냈다, 문자로 해고 통지를 했다, 무효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해고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에 보면은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판례를 보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건 사실 인정이 안 되고 그 이메일, 사내 업무 연락 그룹웨어 이메일 같은 그렇죠.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보내라는 되니까 거군요. 예, 이게 만약에 해고라면은 30일 전에 예고 통지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는 해고 말고도 뭐 기간 만료로 인한 통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재계약 갱신 기간 이틀 전이라고 돼 있는데 만일 이거를 단순한 기간 만료 통보라고 본다면은 네. 문자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부분에서 기간 만료 통보인지 해고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거든요. 네. 판례에 따르면은 뭐 2년 넘어가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뭐 전환될 수 있다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1년 1개월 시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 만료 통보를 한 거는 사실상 부당 해고다 그렇게 본 그렇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갱신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는 이전에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 그러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기대권을 갖게 돼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이 되는 부분은 여기서 지금 용역업체가 중간에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예. 관련해서 판례를 찾아보니까는 중간에 이렇게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는 이전 업체와의 사이에 어떤 갱신 기대권이 형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별개의 주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걸 인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법적으로 이 문자 통보가 문제가 된다. 제가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군요. 변경되는 거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 계약 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겠다는 그거 얘기죠. 자체를 가지고 변경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사례의 경우에는 제가 뭐 취업 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서 그간의 사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만 해고
통지냐 기간 만료 통보냐에 따라서 그것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갱신 있다. 기대권도 살펴봐야 되고. 예, 갱신 기대권도 거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은 또 용역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수가 더 생겼다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셨어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이 하나의 사안 가지고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데 이분들이 경비원이 아닌 다른 특수 전문직이어도 이렇게 문자로 통보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경비 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문화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네. 지난해 왜 최희석 경비원이란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기억나죠. 했잖아요. 네. 그게 입주민에게 폭행당하고 이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온라인에서 떠들썩했었는데 굉장히 비싼 차량에 그 왜 아파트 뭐 관련해서 얘기를 주차를 했더니 넓은 공간 쓰고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협박했다 이렇게 예. 돼서 또 경비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고 하고 인천에도 굉장히 그 고급 승용차에 경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예. 경차 주차구역에 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결국 경비원이 굉장히 모욕을 당하면서 이걸 스스로 이렇게 떼야만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문제는 이제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억법 뭐 관련된 것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문화의 부분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을 만들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그 아파트 입주자 회의라든가 입주민들이 논의를 해서 최소한 서로 지킬 수 있는 공동의 약속 같은 것, 문화 바꾸는 것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네. 끝으로 전지현 변호사께서도 더 추가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불안정한 일자리 안정성을 어떻게 도모하느냐가 그 문제일 것 같은데 남아있는 문제죠.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어요. 어떤 갱신 기대권을 보장해주고 어떤 법리적인 해석에 기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정책적인 문제가 이런 그렇죠.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에 그 고용 승계를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되고 네. 특히 이런 경비원 갑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이 단기 계약직으로 몇 번 이렇게 이용이 되다가 결국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계약 기간을 좀 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이런 그 공동주택 관리법 같은 데 보면 경비원이 없이도 충분히 아파트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럼 이 문제는 그럼 입주민들의 자율에만 맡겨야 되는 것이 맞는 그렇죠. 것인지 이번에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이제 만들어 가야 정책적인 되겠죠.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서의 논의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있는 준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입주자가 뭐 경비원이라든가 청소 노동하는 미화원에게 폭행, 폭언 이런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또 했는데요. 저는 지자체 차원의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단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이런 준칙을 만들어서 계속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지자체와 입주민들의 같은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